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 임지혁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예. 오늘 제 제목은 항공우주 산업 분야 응용 사례 소개라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사람들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왜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있는 교수가 왜 항공우주 산업을 운운하느냐, 왜 남의 저기를 얘기하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2006년에 이제 여기 과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유한해수법으로 학위를 받고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다목적 실험위성 개발해왔고요. 그래서 그 실무 경험을 쌓고서 또 2017년부터 이제 전북대학교로 이제 옮겨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또 활동하는 또 다른 이제 분야가 한국항공우주학회 구조미주 재료 부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 현재 이제 간사, 총무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쪽 소사이어티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항공우주 산업 분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조금 기존의 사업과 조금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포커싱 된 거는 이제 복합재료죠. 비행기나 인공위성이나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복합재료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진동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동특성 관련해서 그런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개무량한 게, 실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한 게 한 2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2년 전에 시작을 하고, 그때 아마 이승철 교수님 강의 노트 갖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은데, 한 1년 전부터는 아마 이제 슬슬 아웃풋이 나와서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본의 아니게 결과가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4가지로 나눌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강의 관련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정의와 인풋하고 아웃풋 특징,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의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해보자고 합니다. 저희 실험실 학생들인데요. 원래 실험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항공우주 관련해서 앨런 머스크나 스페이스X 같은 그 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아마 저희 백그라운드를 아니까 저한테 많이 찾아오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저희 인공지능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다고, 꼭 이쪽을 하고 싶다고 여러 명 찾아와서 갑자기 인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자료가 인공지능 머신 연구에 관련 다 자료에 공개된 자료여서 다시 한번 자료여서 이 자료를 빌어서 인공지능 머신 연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계해 드릴 연구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위주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는 문제 정의와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한 이유는 제가 5년간 직접 연구를 수행한 거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말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뭔가 후처리를 해서 서로게임 모델을 만들고, 대리 모델을 만들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런 건데,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생성을 하고, 데이터 생성도 하고 사이언스도 같이 수행을 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럼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어느 정도 하고 논문이 좀 나온 다음에 학회를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학회를 많이 돌아다녔더니 각 분야들에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어드밴스드, 기존에 하시던 걸 더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직접 저희가 접근을 해서 문의를 드리고 저희 데이터를 받아서 같이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그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오늘 그 레슨 런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리고 또 기타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러면 제가 좀 제 연구 분야는 도대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실 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을 원래 심리학을 개발했기 때문에 인공위성 관련된 실무를 가장 잘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 아카데믹한 걸 뭘 제일 잘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복합재료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 미케닉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복합재료 마이크로 미케닉스는 뭐냐면, 재료의 어떤 마이크로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이 재료의 글로벌한 리스폰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또는 일라스틱 모듈러스나 얼티밋 텐사일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그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CT 이미지를 저희가 뭐 해서 3D CT 이미지를 스캐닝해서 실제적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만들기도 하고 뭐 세미미를 찍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DIC 이미지를 이용해서 실제 이거는 그 가스터빈이나 이제 도브테일이라는 그런 가스터빈 구조 핵심 요소인데요. 뭐 이런 걸 DIC를 위해서 측정을 파손을 갖다가 관측하는 그런 연구도 수행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연구 꼭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심도 있게 좀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단방향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 거동 예측인데요. 단방향 복합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보시지 못할 것 같은데 좀 상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블레이드 구조물 같은 경우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기 구조물은 항공기나 이제 요즘에 유명한 풍력 블레이드 같은 거 있죠. 한 방향으로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그쪽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계 방향으로 굽힌 강성을 굉장히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방향 복합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방향 복합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카락처럼 얇은, 머리카락보다 어떻게 더 얇죠? 보통 직경이 한 5마이크로 이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스트레이트하게 카본 파이버 형식으로 쭉 뻗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섬유들이 굉장히 많이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트릭스를 위에다가 도포해가지고 프리프렉을 만들어서 구조체를 만드는 그런 복합재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재료의 이런 단방향 복합재 같은 경우인데 일반 단방향 복합재료 같은 경우는 금속재료랑 좀 다릅니다. 이제 금속재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등방성 재료죠. 그래서 보통 물성을 뽑으면 어떻게 뽑나요? 도구본 스페를 만들어서 보통 한 3번이나 한 5번 정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해보면 4-5번 정도에서 평균 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복합재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복합재료 정의가 2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여서 뭔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2가지 재료가 섞여서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복합재료에서 섬유하고 매트릭스라고만 간단하게 놓더라도 섬유가 파손되는 모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가 파손되는 게 있을 거고 섬유하고 매트릭스가 결합되어 있다가 얘가 디본딩되는 현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일리어 모드가 더 많아지고요. 특히 이 외에도 복합재료 제작 특성상 보이드가 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 크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복합재료의 재료 그 물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산포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실제 뭐 무인기라든가 비행기 같은 거 개발할 때 복합재료를 만약에 제작하게 되면 가벼워서 제작하게 되지만 물성 시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성 시험 같은 경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금속 재료는 뭐 텐사일 테스트 한 번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지만 등방성이라 그러니까 복합재료 같은 경우는 뭐 인장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압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인시어, 아웃 오브 플레인시어. 그다음에 기타 뭐 오픈홀 테스트나 여러 가지 필드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시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시험을 할 때 횟수로 말할 때는 보통 체계 개발에서 양산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험하는 횟수가 3-4번이 아니라요. 보통 통계적인 값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뭐 30분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는 인증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0회 정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100회 정도를 해서 통계를 갖다 뽑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노동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 무인기 프로그램에서는 물성 시험 비용만으로 60억 원을 투자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 복합재료로 구조물을 만들 때 하나 이런 큰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왔던 요즘에 그래서 연구 동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성 시험을 100번 정도 다 하면 너도 너무 노동 집약적이니 통계 정도로 뽑을 수 있을 정도 한 30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 70번은 어떻게 하냐. 실제 마이크로 스트럭처 유사한 이런 레프리젠트 볼륨 엘리먼트죠. 실제와 유사한 이런 레프리젠트 볼륨 엘리먼트를 유한 요소 모델로 만들어서 뭐 인장 시험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갖다가 원래 시험 데이터에 필요적으로 아거멘테이션해서 그 재료의 물성을 예측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연구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3D 시트로도 만든 그런 데이터고요. 근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조 해석에서 마이크로 랜덤 가상 섬유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가 샘플 하나 만드는데 저게 샘플 만드는데 아무리 빠르게 한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샘플이고요. 오른쪽 시뮬레이션 결과도 한 24시간 걸립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3D가 아니라 2D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긴 한데 이것 또한 그 계산 시간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온라인 데이터에다가 시험 데이터에다가 좋은 해석 데이터를 아구멘테이션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계산 시간이 너무 비싸는 바람에 약간 그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고민하다가 제가 여기다가 인공지능 기술에 뭐 DNN과 CNN을 이용한 서로겐 모델이 또는 메타 모델이 생성되니까 이런 걸로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연구를 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거는 단방향 복합제의 이제 크로스 섹션입니다. 크로스 섹션이고요. 이게 아마 화면 앞쪽으로 길이 방향으로도 이제 저희가 복합재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복합재료 같은 경우는 그 길이 방향으로는 섬유가 어느 정도 지지해주기 때문에 물성 시험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보다는 상대적으로 디터미니스트하게 나오는데요. 이 트랜스버스는 좀 다릅니다. 트랜스버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섬유가 아니라 이제 매트릭스에 지지되는 구조인데 섬유가 얼마만큼 패킹이 되어 있냐에 따라 응력 집성 생사가 굉장히 달라지고 같은 섬유 체적비라도 마이크로 스트럭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이 재료 물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런 가상 섬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고요. 그 초창기의 노력들은 보면은 그냥 적당히 좀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냥 공간상에 원래 이성적으로는 뭐 랜덤하게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채우다 보니까는 뭐 RSA라는 알고리즘은 진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했던 경우고요. 근데 이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무작위로 놓다 보니까 섬유 최적비가 복합재료, 구정 복합재는 한 60%에서 65% 정도밖에 나오는데 RSA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게 되면 섬유 최적비가 한 50% 이하로 나오는 그런 재밍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 위에 유사한 알고리즘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기다 랜덤에 대한 그 섬유 위치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분자 동력학이나 이산요소법들에 의한 그런 파티클 툴에 의해서 랜덤하게 자동 생성되는 방법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섬유를 만들고 나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실제와 유사하게 랜덤하게 그 분포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이제 섬유가 배치되어 있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섬유의 센터를 하나의 좌표로 잡고 이 좌표 간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가 nearest neighbor orientation function, 그다음 가운데가 replicate, 그다음에 O가 페어 분포라고 하는 통계적으로 쓰는 스파셜 매트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 I라는 커브, CSR 패턴이라고 하는 공간상 랜덤 커브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적절하게 RV가 생성됐다고 말을 하고요. 만약에 이 커브보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뭉쳐있죠.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RV가 아니라고 하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또 레귤레이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맞도록 가상 섬유를 잘 생성해야 됩니다. 예, 다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가상섬유 생성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부딪혔죠. 이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연구 동향을 갖다가 작년에 조사한 겁니다. 작년에 조사하고, 지금도 뭐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물성을 좀 논문을 찾아보니까 2019년도 사이언티픽 레포트인데요.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섬유를 생성하고 섬유 최적비에 따라 뭔가 등가 탄성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뭐 뉴메리컬 호모지니시라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럼 등가 탄성 계수를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어서 섬유하고 매트릭스를 집어넣고 구조 해석을 통해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등가 탄성 계수 정도를 갖다가 이제 학습시켜서 만든 모델이 있었고 그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 자리에 좀 안 계신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논문인데 카이스트의 유승화 교수님 실험실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2020년도 논문이고요. 이거는 단방향 복합체는 아니었지만 바이너리 컴포짓. 그래서 섬유는 저는 동그랗지만 여기서는 약간 임의의 체크보드 형태의 그런 섬유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매트릭스겠죠. 이런 바이너리 컴포짓을 갖다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해서 아마 재료 디자인을 위해서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이미지와 이 관계를 학습을 해서 트레이닝하고 프리딕션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뭘 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을 결합해서 한번 논문을 써보자는 게 그 다음 순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가상섬유 생성기라든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만드는 데이터셋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거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아웃풋을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 만들어서 예측을 하면 뭔가 좋은 작품이 하나 나오겠다 생각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5월일 거예요. 작년 5월에 시작을 했고 제가 저희 실험실에서 원래 가상 섬유 생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재료인데 복합 재료에 뭐 섬유하고 매트릭스는 T300이나 7901 저희가 썼지만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히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섬유 채죽비 한 40%, 뭐 50%, 60% 이렇게 있고 만들고 각각을 한 300개씩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샘플이 많아야 뭐 리그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메타 모델이 형성될 거니까요. 그래서 40%, 50%, 60% 만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 재료는 페일리어 모드가 아까도 말씀드린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하고 매트릭스 중에 보통 디본딩이 더 도미넌트하게 나는 이 재료예요. 그러니까 이 복합 재료 조합은 디본딩이 도미넌트하게 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지 디본딩을 모사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코이시브전 요소를 갖다가 섬유 주변에 이렇게 인하우스 코드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FE 모델을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코이시브전 물성을 갖다가 오른쪽 아래와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페일리어 모드를 따지면 섬유하고 매트릭스가 디본딩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디본딩이 나고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왼쪽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설명드리면 그 토탈 각각 40%, 50%, 60%에서 300개 샘플을 사용했고요. 300개 샘플을 사용했고 일라스틱 탄성 그 얼티밋 이하의 구간은 리니어 일라스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리니어 일라스틱하게 나옵니다. 근데 얼티밋 근방부터 보면은 그때부터 이 데이터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온 게 아니라 얼티밋을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산포도가 크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스토캐스틱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섬유 채집비가 높을 때는 일라스틱 모드로 올라가지만 얼티밋이 이제 떨어지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따라 또 프랙처, 이 면적으로 프랙처 터프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재료의 터프니스가 떨어지는 것도 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각각 섬유 채집비 40%, 50%, 60%의 그런 하나의 샘플에 의한 그 결과고요. 이 빨간색 라인이 디본드 된 걸 가리킵니다. 디본드 된 걸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한 거죠.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였어요. 공부를 제가 그때만 해도 공부가 더 얕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가장 제가 빨리 접근했던 건 뭐 딥러닝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ANN부터 시작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CNN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CNN 같은 경우는 유저가 피처를 디파인하지 않고 이미지만 넣어주면 알아서 인풋 피처를 해주고 아웃풋을 학습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저희가 아까 인터페이지도 얇은 두께로 있기는 있지만 섬유하고 매트릭스의 구조가 확실하게 있으니 이걸 갖다가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바꿔버렸고요. 아웃풋으로는 뭘 학습시켰겠습니까?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여기 나오는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제가 한 건 뭐냐? 제가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매틀랩 툴박스를 썼는데 매틀랩이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이 좋은 게 웬만한 옵션이 다 디폴트로 다 세팅이 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CNN 같은 경우 저희 한 건 뭐냐면 이미지를 넣고 CNN 아키텍처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컨볼루션을 해서 이미지 하나를 갖다 두 개로 필터를 통해서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렐루 함수를 통해서 러닝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맥스 플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크기를 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다 보면 이미지의 크기가 인플레인은 굉장히 작아지면서 나중에 원디 이미지처럼 가다가 마지막에 원디 어레이처럼 가다가 플래티닝을 하고 마지막에 플리 커넥티브 레이어를 만나서 아웃풋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와 이런 학습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제가 노력도 없이 했는데 굉장히 예측 모델이 잘 형성이 됐고요. 이 결과 갖고 바로 컴포지 파트비랑 굉장히 좋은 저널에 5월에 일을 시작해서 7월에 제출하고 9월에 게재 승인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운 좋게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CNN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너무 논문이 쉽게 나와서 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접근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CNN은 인풋 이미지가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아예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준 거고요. 저는 그냥 이미지만 넣었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 거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아까도 이제 앞에 발표도 있지만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엔지니어가 뭔가 나왔는데 너 왜 그게 나와라고 했는데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섬유 위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꾸로 사람들이 먼저 배우는 A는 D는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인풋 피처를 뭔가 이제 해야겠죠. 아웃풋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풋 피처를 넣어야죠. 인풋 피처를 넣었는데 이제 2차원 공간상에서 섬유의 위치니까 저희가 공간상에 섬유의 센터 위치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집어넣어서 그 2D 어레이를 1D로 플래티닝 해가지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DNN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레이어를 몇 개 쓸지, 뉴럴을 몇 개 쓸지, 그 다음에 뭐 러닝 레이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렐루 함수를 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듯이 랜덤 서치를 했습니다. 그 적당한 조합을 두고 여러 가지 난수 배열을 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걸 자동으로 찾게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다음에 로스 펑션이 최고 적게 나오는 그런 샘플 서로겟 모델을 이제 갖고 와서 저희가 했던 그 메타 모델링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 왼쪽이 랜덤하게 그냥 그 트레이닝 시키지 말고 테스트용으로 주어진 임의의 마이크로 스트럭처고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또 FE 시뮬레이션을 정확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요 주어진 인풋이 있을 때 얘가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점선으로 되는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은요, 저 샘플 하나 돌리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2시간 반을 돌려서 이그적 솔루션을 얻은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프레디ክ션에서 0.1초 만에 얻어낸 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CNN으로 했던 결과가 좀 다른 걸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보면 아시겠지만 해가 살짝 진동하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때 잘 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전문가분들께 커멘트를 받기는 CNN 같은 경우는 안에 플리 커넥트 레이어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웃풋 레이어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강하게 존재해서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 DNN이나 ANN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렇게 진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추가적인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한 거는 PCA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성분 분석을 좀 했고요. 주성분 분석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로우 디멘션부터 하이 디멘션까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을 해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라고도 여기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텀을 날리는 방법인데요. 저희도 그 방법을 좀 사용했고요. 저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토탈 그 등간격의 스트레인 데이터에 스트레스 데이터를 41개로 구성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PCA를 통해서 41차원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10차원의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축약을 했고,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PC가 없이 했던 것들은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오실레이션이 여전히 있고요. 하지만 PC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깔끔하게 확인하는 거를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CNN하고 GNN하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요번엔 또 같이 플랫해 봤습니다. 그래서 임의에 주어진 그 샘플에 관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대동소이하게 굉장히 잘 예측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것도 작년 일인데 처음에 제가 CNN과 DNN 개념도 잘 모르고 이럴 때 이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뭔가 좀 차이라든가 그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좀 높였던 그런 경험입니다. 예. 그러면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잘 맞는 것만 보여드렸어요. 잘 맞는 거 보이면 약간 사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한참 더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안 맞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려놓고 유한요소 모듈로 시뮬레이션 한 거와 아닌 거를 좀 비교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 이런 게 항상 발생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이제 면적을 저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요 면적이 터프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터프니스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좀 그려봤습니다. 왼쪽 아래 같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
어떤 이런 터프니스가 뭐 이게 플랫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보통 이런 자연 물리 현상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샘플이 이 정한 여기서는 이제 12 정도 되는데 12 정도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잘 안 맞는 샘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이 터프니스 값이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얻었던 게 깨달음은 뭐냐? 지금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리치한 지역에 있어서 예측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데이터가 희박한 지역에 있는 거를 하게 되면 뭐 정확하게 익스트라폴레이션은 아니지만 바운드 아웃사이드에 있는 데이터를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학문적으로는 이걸 불균형 데이터라고도 하더라고요. 또는 데이터가 넌 제너럴라이즈 데이터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통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아그멘테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도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터프니스 데이터가 여기 있을 때 저희가 이거 300개 샘플을 얻어낸 데이터니까 여기다가 한 100개를 더 넣자, 뭐 200개를 더 넣자, 300개를 더 넣자를 했는데 어차피 같은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나오고 여기가 희박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100개를 추가한다고 해서 여기가 더 많이 갈 일은 없겠죠. 전반적으로 아그멘테이션 해봤더니 원래 잘 나오던 건 더 잘 나오고요. 우린 또 운 나쁘게 안 나오던 데는 더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 샘플을 400개가 아니라 10,000개, 10만 개 쓰면 나왔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샘플링을 했냐. 아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관련해서 아마 설명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섬유 최적 비가 올라가게 되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의 기울기는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터프니스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건 그냥 어차피 저희가 했던 CNN이나 ANN이나 데이터가 뭐 어떤 피처로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를 62%의 터프니스가 낮은 데이터를 저희가 있던 데이터에 더 추가적으로 붙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터프니스가 낮은 지역에서도 그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보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샘플을 보강했고 이렇게 이용해서 다시 한번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측을 한 걸 딱 보니까 최소한 제가 예측하려고 했던 프랙처 터프니스가 낮은 지역에는 데이터가 좀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새로 셀렉티브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해서 했던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이미 샘플 3가지에 관해서 보면 다음 것처럼 조금 더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터프니스가 낮아지는 정확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좀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런 걸 좀 저희가 방법론의 한계를 갖다가 보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자신 있게 말한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너무 잘 아시는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저도 이제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따라온 거라 말씀드리면 CNN과 DNN 다 잘 아시는 걸 텐데 인풋 피처를 DNN 같은 경우는 5 코디네이트를 넣었고요. CNN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이미지만 집어넣고 아웃풋 피처에서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그런데 DNN 같은 경우는 풀 커넥티드 레이티오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오실레이션이 좀 있었고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PCA를 사용했고요. CNN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현상이 초반에 CNN 하면서 잡혔으면 아마 제가 못 잡았을 텐데 안에 풀 커넥티드 레이티오가 내장되어 있어서 이런 해의 진동은 자연스럽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하다가 좀 중단하고 있는 연구인데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필요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굉장히 이걸로서 논문이 좋은데도 계속 실리고 있고 그래서 좀 욕심을 냈습니다. 이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터프니스까지 됐으니 이거 데포메이션 필드도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데포메이션 필드도 아웃풋에 넣어서 학습을 시켰는데 원래 일라스틱 구간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실제 이기적 솔루션이고 이건 이제 프레딕션한 결과입니다. 아주 똑같지는 아니지만 그냥 기존에 있던 샘플 그냥 갖고 돌려본 건데 뭔가 희망이 좀 있어요. 데이터를 좀 더 넣으면 뭔가 비슷하게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티밋을 지나고 나서 디본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패스 디펜던트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죠. 분기점 이후에도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응력 집중에 따라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하려고 하니 이게 실제 데포메이션 필드인데 이런 거는 좀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조금 개인적으로는 욕심은 좀 데이터를 좀 더 아구멘테이션을 해서 해보려고도 좀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뭔가 이거는 워낙 난이도가 심하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뭐 요즘에 나오는 좋은 방법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예. 그래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고요. 그럼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뭐가 가능하냐? 뭐 전위학습도 다들 아실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복합체는 제가 서큘러한 섬유를 가정을 해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고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 복합체로 필드에서 쓰이는 건요, 카본 파이버는 대부분 단이라고 말했지만 많은 것들이 섬유가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키든이라고 하는데 신장이고, 전 개인적으로 커피콩이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커피콩처럼 생기고, 또 요즘 중국에서 만든 섬유는 폴리곤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뭐 네모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섬유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런 걸로 해서 글로벌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필드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전위학습 등을 통해서 몇 개의 이런 섬유들을 좀 넣어서 한번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실제랑 비슷한 게 나오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연구를 또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표 한 30분 됐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까 첫 번째 꼭지가 좀 끝났습니다. 끝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아까 문제 데피니션과 입력과 아웃풋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그 중에 제가 하면서 굉장히 어떤 걸 재밌게 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복합체인데요. 이제 플레인 위브 컴포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레인 위브 컴포짓의 이 섬유 마이크로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는지 설명드리면, 단방향 섬유를 갖다 그냥 아까도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따님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섬유를 이렇게 묶습니다. 머리를 묶고요. 머리 묶는데 번들을 만들죠. 번들을 만들면 서로 꼬웁니다. 꼬우게 되면 또 다른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살펴보게 되면 이 안에 다음과 같이 역시 단방향 UD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그런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플레인 위브 컴포짓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쪽은 마이크로 미케닉스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마이크로 미케닉스를 하기 위해서 보통 CT 스캔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CT 스캔을 하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CT 스캔에서 섬유하고 재료가 구분돼서 딱 나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덴시티가 달라야 돼요. 하나는 뭐 밀도가 높고 하나는 낮으면 확실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걸 섞었어요. 꼬았기 때문에 해도 별 차이가 안 나고, 그나마 힌트가 있다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끄무리하게 뭔가 텍스처가 조금 달라요. 그죠? 텍스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것들을 갖고 뭔가 좀 시도를 몇 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트라이얼 버전을 사다가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컬러의 이런 것들의 스레솔드 값을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 자체가 이렇게 비슷해버리면 워킹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연구를 포기하려고 한 쯤에 저희 학생이 어디서 똘똘한 친구 학생이 어디서 논문을 읽고서 저에게 뭔가 영감을 주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다음처럼 다음과 같이 이런 연구죠. 세그멘테이션을 갖다가 딥러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자고 수행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합 재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 덴시티가 서로 비슷해지면 이게 패턴이 잘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비지도 학습으로 그냥 가만히 앉는 상태 알고리즘으로 엔터를 쳐서 세그멘테이션 딱 하는 거, 이건 솔직히 지금도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할 거냐? 아쉽지만 뭔가 저희 연구에 새로운 게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지도학습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학습 얘기 나면 이 뒤에 라벨링 얘기가 또 레이블링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도 레이블링을 좀 수행을 했고요. 대신에 세그멘테이션은 그냥 CNN이 아니라 마스칼 CNN이라고, 기존에 뭐 이건 저 인터넷 찾아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기존에 컨볼루션의 특징 매듭 산출해서 물체 영역을 검출하고 이미지 분할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저희 대상 재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기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구분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CT 스캔 이미지를 찾아보면 1851 바이 584 바이 1253으로 된 3D CT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는 포기할까 했는데 저희 학생을 잘 설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쪽으로 1253장이고
이 1851장인데 왠지 라벨링을 각각 한 50장을 하면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시키면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학생을 좀 설득했어요. 왜냐면 잘 아시면 요즘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한테 약간 노가다성 일을 시키면 요즘 학생들이 대학원 마다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을 했죠. 우리 50장까지만 해보자. 정말?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보면 복합지료에 라벨링을 수행을 했고요. 근데 또 복합지료 보시면 아시지만 아까 두 개가 꼬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워프하고 필이라고도 하고 위사하고 경사라고 하는데 이 바라보는 면에 따라 위사하고 경사가 나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바라본 이미지로 저희가 그 세그멘트 라벨링을 수행을 했고요. 다음처럼 그 라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잘 설득해 가면서 라벨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각각에 한 50장 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이거 3일, 이거 3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스칼 CNN에 의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했더니 아래와 같이 굉장히 놀랍도록 잘 세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저도 이쪽 일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고요.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논문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정확한 지오메트리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위사를 딱 세그멘테이션 하고 경사를 딱 추출해서 각각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딱 섞어봤어요. 봤더니 오른쪽처럼 아까도 말씀해주지만 그 어려웠던 플레인 리뷰 컴포짓의 세그멘테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된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결과가 얻었고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은 또 멉니다.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거와 유사한 마이크로믹 FU 유한자 소문 만들고 실험을 유한자 소문 만들어서 파선 해석을 하고 시험을 해서 코릴레이션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유한자 소문 모델 만드는데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 이것도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면 복합지리 로터블레이드 동특성 모델 예측 기법인데요. 이거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풍력 블레이드 아시죠? 풍력 블레이드 잘 아실 거고 요즘에 에너지 사업이 워낙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드론이라고도 하고 무인 항공기라고도 하고 요즘 EV톨이라고도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 회전액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로테이셔널 바디 포스가 주어지고 블레이드가 당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타 칠 당기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구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체도 로테이팅 스피드가 없을 때는 저주파부터 고주파 이런 식으로 내추럴 푸시가 1차, 2차, 3차, 5차 모두 있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 그 회전한 거에 따라 오메가 제곱에 비례해서 이런 내추럴 프리퀀시가 올라간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회전하신 이쪽 소사이어티는 템플라 또는 캠벨 다이어그램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안에 있는 이런 구조물의 특성을 바뀌게 되면 이게 또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실제 오퍼레이팅 RPM이 있는데 헬기든 풍력 블레이드든 가게 되면 이제 정석으로 중요한 RPM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프리퀀시가 이걸 예측을 해서 디커플링하는 설계를 활발하게 수행을 하고 있고 이쪽에 소사이어티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들은 뭐냐면 이건 항공우주 연구랑 같이 한 건데 저희가 그런 연구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로터 블레이드 모델이 있는데 3D 로터 블레이드 모델의 단면을 갖고 와서 이 단면을 갖다 최적 설계를 지오메트리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서 인풋 베리어블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은 여기에 따라 3D 로터 블레이드의 구조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팸플렛을 갖다가 아웃풋 베리어블로 해서 학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특이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 하나면 이런 풍력 블레이드든 로터 블레이드든 간에 세장비가 굉장히 깁니다. 세장비가 굉장히 긴데 또 루트 쪽으로 가면 얘가 또 쉘처럼 얇지도 않아요. 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거 솔리드로 모델링을 하지도 않고 쉘로 모델링도 하지도 않고요. 이쪽 소사이티는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 이거를 등가 빔 요소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블레이드가 있으면 적당한 단면을 나누고요. 적당한 개수의 단면을 나누고 이 단면 해석을 통해서 등가 빔 요소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이 회전체 동력학 해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아웃풋을 뽑아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인풋과 아웃풋 베리어블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인풋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보안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안 데이터이기도 하고 실제 쓰는 것도 이런 단면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면 데이터를 좀 받았고요. 10개의 크로스 섹션을 받았고 단 10개 크로스 섹션에 각각의 블레이드의 스파 길이, 스킨 두께, 그 다음에
스파의 두께까지 독립 변수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에서 10개 단면에서 30개가 될 거고요. 아웃풋은 아까도 말했지만 회전태 동력학에서 나오는 펜플랏을 갖다 아웃풋을 했고요. 그래서 인풋이 30개고 아웃풋이 그 펜플랏 하나인 상태를 이런 거를 한 1000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1000개를 생성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돼요. 여기 보면 저희가 처음에 연구할 때 저기에 뭐 비슷한 연구를 따라하다 보니까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가우스-비안 프로세스, RBF 펑션, 뭐 ANN 다 했는데 이 4가지 모두 다 너무 학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허탈했어요. 뭔가 좀 잘 안 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 돼버리니 굉장히 놀라웠고 기쁘기도 했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제가 약간 CNN에 꽂혀있을 때였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런 머신러닝 피처를 적당히 넣어서 뭐 숫자로 하는 걸 너무 하고 싶지 않아. 뭔가 CNN을 통해서 난 하고 싶어 라고 마음을 먹어서요. 제가 억지로 뭔가 좀 일을 벌였어요. 그래서 실제는 3D 스트럭처인데 이 단면을 갖다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해봤습니다. 잘 몰라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실제 앵글 오브 어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붙이고 이번 좀 띄어도 보고 그리고 원래 이런 3D 구조물 같은 경우는 3D CNN을 걸어야 되거든요. 한쪽 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단면 데이터 한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옆으로 그냥 이렇게 붙이기도 했어요. 앵글 오브 어택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아웃풋을 펜플랏을 놨을 때 학습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가 굉장히 학습이 잘 됐어요. 그래서 3D CNN을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2D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조합을 했더니 굉장히 학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요. 그 다음 아키텍처 CNN은 아까 말씀드린 비슷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펜플랏을 갖다가 실제 데이터하고 저희가 얻었던 가까이 붙였던 데이터, 제일 잘 나온 걸 갖다가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인데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거 결과를 또 얻고 나서 또 한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CNN 같은 경우는 뭐 딥러닝이기도 하고, 딥러닝이 뭔가 데이터를 잘 찾아준 것 같은데, 왜 잘 찾아줬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또 논문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께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인공지능이 찾아준 거고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에선 설명할 수 없는 페이지에 온다. 설명이 안 된다라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논문을 씁니까? 라고 고민을 좀 하다가 한두 달 정도 저희가 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얻은 힌트는 하나는 단 것 같습니다. 2D 이미지를 저희가 2D 이미지를 다음처럼 이제 떨어서도 놓고 약간 가까이 붙이기도 했는데 이 컨볼루션을 하고 아까 풀링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컨볼루션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2장으로 딱 분리하는 거고요. 풀링을 하면 그 데이터를 반으로 줄입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그 과정을 한 10번 정도 거쳤는데 한 4번 정도 가서 보니까 가까이 붙였던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풀링을 하면서 데이터가 2D 이미지가 서로 붙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추론하기는 이것도 썰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썰은 뭐냐면 이미지가 2D지만 조합해놓고 컨볼루션하고 풀링하면 데이터가 붙어버리니 얘네들이 뭔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면서 3D 이렇게 하게 하는 걸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논문을 냈습니다. 아직 억셉트는 않았고요. 아무튼 그런 레슨 런을 하나 있었고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굉장히 재밌고 이승철 교수님도 괜히 좋아할 내용인데 다물체 동력학을 위한 다물체 동력학을 위한 DNA 모델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아마 어제 강학습 관련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저는 강학습을 잘 모릅니다. 이 연구는 누구랑 같이 했냐면 경희대학교 김진균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했고, 김진균 교수님이 6개월 전에 아마 여름학교에서 아마 발표했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리얼타임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라든가 자동차 시뮬레이션 등가 트레인 쪽에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국내외로. 2017년, 18년 이렇게 논문이 나오는데 이런 거 갖다가 리얼타임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리스폰스를 예측할 수 있으면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진규 교수님이 2011년과 2021년에 이제 논문이 2개가 나왔는데 멀티바디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CNAM이라는 좋은 저널에 나왔는데 김진 교수님이 저도 발표를 들어봤는데 이상하게 잘 되긴 하는데
과도한 훈련 시간이 소요가 되고 메모리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에 따르면 그럴 리가 없는데? 교수님 그럴 리가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그 공동 연구를 좀 수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행해 봤더니 이제 문제를 좀 찾았고요. 그 문제를 좀 더 찾았고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그 더블 펜들럼 모델을 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펜들럼 모델은 잘 아시겠지만 길이가 2개가 있고 질량 2개 있고 총의 세타1, 세타2는 초기의 포지션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준인 교수님이 처음에 연구하셨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공지능 학습시키려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을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케이스 인풋 잡는 걸 보면 어차피 트랜지언트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에 타임에 대한 디펜던스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서 T1, T2, T2 이렇게 피처 벡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단 여기는 기하적인 형상 정보죠. L1, L2, 세타1, 세타2, 제로. 이건 위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들었는데 모든 타임에 대해서 고려하다 보니 이 데이터가 위는 완전히 똑같은데 위는 아래만 달라지고 위는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면 L1, L2가 단지 다른 것 뿐이겠죠. 세타1, 세타2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타임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회계 분석할 때 교수님들 이승철 교수님 강의 노트에 보면 이런 얘기 했어요. 행렬이 팻해야 됩니까? 스키니해야 됩니까? 스키니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데이터는 이쪽으로 굉장히 팻해요. 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자. 리던던시를 없애기 위해서 타이밍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타임을 제거하고 행렬을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 다 똑같으니까 타임을 없앱시다 라고 해서 타임을 없애서 행렬을 좀 더 스키니하게 만들었고요. 인풋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타임을 함부로 없애버렸으니 아웃풋은 어떻게 표현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데이터도 보면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가 뭐 시간에 따라 특정 시간에 따라 트레이직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식으로 T1, T2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 행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어차피 T1, T2를 제너럴하게 가져가면 좋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등간격으로 보자. 고정 타임 간격.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속에 0.01 유저가 디파인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타임에 대한 이런 제너럴리티를 갖진 않지만 등간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패턴 매트릭스를 스키니하게 또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키니하게 행렬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PCA를 넣어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렬이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 행렬이 굉장히 스키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작은 문제는 좀 잘 됐고요. 잘 해결됐고 저희가 논문 쓴 수식은 이런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앞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런 실제 예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이건 리커다인의 이제 예제에 있는 예제인데요. 그 리커다인의 이그젠플에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으로 넌리니어 컨택도 있는 베어링 컨택이 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제안한 방법이 잘 적용됐을까 궁금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메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인풋 변수를 토크랑 밀도랑 로테이셔널 스티프니스나 타임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샘플을 좀 만들었고 이건 좀 약간 꿀팁인데요. 다물체 동력학으로 해서 이런 걸 할 때 데이터가 굉장히 이런 리커다인 예제를 풀게 되면 아웃풋 데이터를 또 갖고 와야 됩니다. 그 많은 데이터가 갖고 왔는데 그냥 디폴트 옵션을 쓰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프로세스 넷이라는 걸 이용하면 컴퓨터 안을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모델을 만들었고 저희가 인풋 피처랑 아웃풋 데이터를 만든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임을 넣은 거와 타임을 넣지 않은 저희 포뮬레이션을 비교한 건데요. 앞에 피처는 똑같습니다. 피처는 4개고 3개인데요. 샘플 개수가 메타 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샘플 개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방법론에서는 행렬 자체가 아웃풋에서 이런 파라미터를 넣기 때문에 굉장히 패타입니다. 패타인데 패타란 얘기는 회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회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스키니하게 좀 바꿨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메타 모델을 만들 때 샘플 케이스가 한 1300개 정도만 돼도 굉장히 학습이 메타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리그레이션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얻을 수 있고 PCA를 쓰게 되면 더 줄어들고요. PCA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해서 하이퍼 파라메트릭 튜닝을 해서 메타 모델을 만들고 실제 프레딕션한 결과입니다. 왼쪽은 이제 기존에 김진 교수님이 이제 말씀했던 결과고요. 이것도 잘 되긴 잘 됩니다. 근데 오른쪽이 저희가 만든 결과고 가운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는
그 PCA를 쓰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PCA를 쓰지 않게 되면 그것도 학습이 잘 되긴 하는데 아웃풋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FOCN처럼 상관관계처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외 진동이 있는 건데 저희는 PCA 쓰므로 인해서 깔끔하게 좀 이걸 줄였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메타 모델 만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방법 같은 경우는 샘플 수도 줄이기도 했고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고요. 근데 위의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260이니까 한 열을 넘게 걸린 거죠. 학습에 이렇게 많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렸고 프레디션 시간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보통 10만 번 예측한 건데 보통 다 PCA를 사용하면 조금 더 느려지는 것 같긴 한데 이거 10만 번이라 이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한두 번 예측한다고 하면 밀리세컨드의 10,000분의 1로 나면 1000번 예측하는 드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시간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메타 모델을 손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고 근데 그 핵심은 뭐죠? 이승철 교수님 행렬이 데이터를 스키니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좀 생각을 들고요. 아무튼 좀 딱 51분이 됐네요. 예, 1분은 오버했는데 아무튼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